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들어보기입니다. 오늘은 24년 8월 18일이고 일요일입니다. 자, 오늘 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자, 군사 관련된 것이고, 자, 해병대에서 새로운 이제 상륙 장갑차를 거의 개발은 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생산을 아마 조만간 하지 않을까. 금년 내년 뭐 좀 늦춰질 수도 있겠죠. 다른 많은 어떤 국방 프로젝트들처럼 이번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그렇지만 뭐 배치는 될 것으로 보이고, 해병대 전력을 강화한다는 그런 부분이 있죠.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기존의 장갑차가 한 160대 상륙 장갑차 말입니다. 해병대가 그걸 한 300대 이상으로 좀 올리는 것으로 돼 있었어요. 문재인 정부 때. 그래서 해병대의 전략 기동화, 해병대 중요해진다는 거죠. 즉 우리의 이제 작전 영역이 한반도 근해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뭐 수평선 작전처럼 지금 미국 해병대 같은 경우는 기술 수준의 발달, 적국, 가상 적국들의 기술 수준의 향상 등으로 인해서 그거 뭐 인천 상륙 작전이나 노르망디 상륙 작전 같은 작전을 수행할 수가 없다. 뭐 수평선 너머로 가더라도 요즘은 지상에서 있는 지대함 미사일의 사거리가 워낙 길기 때문에 죽음이다. 그래서 향후의 작전 개념이 정확하게 못 나오고 있어요. 미국 해병대 같은 경우는 그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땜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판단을 한 거예요 이미. 미국이 개발하다 포기한 고속으로 달릴 수 있는 상륙 장갑차. 거기에 강력한 포를 얹는다. 그게 이제 오늘의 주제이죠. 또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어차피 그걸 인정하고 있어요. 상륙 부대에는 위험도가 높다. 많은 희생이 날 수가 있다. 우리는 그걸 어떻게 극복하려고 하고 있느냐? 공군 전력은 제가 봤을 지금 이미 이제 마라도나 독도함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UCCR 같은 공격형 무인 드론 빠르죠. 그걸 10분 활용할 것 같고, 그 다음 지상에서도 무인 전력을 들어갈 것 같아요. 장갑차가 먼저 들어가는 게 아니고 무인 장갑차, 화력 지원용 장갑차가 먼저 들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LAH나 마리논 공격 헬기 같은 경우는 거기 같이 드론이 장착이 되잖아요. 그래서 안전한 거리에서 적을 제압하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물론 그 전에는 사전 포격이 있겠죠. 정밀 타격이 함대로부터. 그 다음 상대방이 상당히 많이 제압된 후에 지상병력이 진입한다. 우리는 그걸 이미 명쾌하게 머릿속에 그리고 있고 실행에 이미 옮기고 있어요. 아마 몇 년 지나면 차이가 급격하게 벌어질 겁니다. 한 30년 되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 최강의 아마 해병대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기술적으로 선도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자신감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부분 40mm 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이게 이제 40mm 포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K-21에 들어간 40mm 포. 우리는 개발 단계부터 40mm를 상정했고, 서방,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25mm 포 정도를 가지고 있었죠. 뭐, 그 이하 나토 국가들도 그렇죠. 근데 그들이 지금 이제, 더 굵은 구경으로 옮겨가고 있잖아요. 뭐, 미국 같은 경우는 57mm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건 두고 봐야 되겠고, 우리는 사전 포석을, 맥락을 잘 읽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40mm 포랑 상관이 있는 포예요, 지금 이게. 우리 K21에도 40mm 포가 들어간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거고, 제가 이제 추가로 이 관련된 정보를 좀 접하게 된 것은 좀 더 구체적인 정보.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40mm 포는 개발해 놓고 뭐 사진이나 거기에 대한 재원이 이런 게 공개된 게 없어요. 근데 그거의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던 CTA사가 이제 30년의 노력 끝에 자기들 제품을 팔 수 있게 됐어요. 그 중에 한 후보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에이젝스 장갑차가 이제 한 내년부터 엄청나게 지금 연기됐죠. 내년부터 생산이 되게 돼 있어요. 한 500여 대 생산하는 것 같은데 그 중에 이 포탑을 장착한 버전은 한 200여 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에 세계 최초로 이 CTC라고 되어 있죠. 케이스 텔레스코픽 캐논이라는 겁니다. 즉 탄두 내장형 탄을 쓰는 포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기가 충분히 이 사람들의 기술을 벤치마킹 했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가 개발을 먼저 했어요. 자, 그거는 방산 산업의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나토 국가들이 느슨했느냐. 우리가 그것을 기술 수입했다고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40mm 포를 잘 개조해서 잘 쓰고 있었거든요. K21에.
그래서 그런 기술 트렌드를 봤을 때 우리 연구자분들 말처럼 딱 그림 한번 보면 단박에 안다. 아, 이게 갈 길이구나. 아, 이거는 갈 길이 아니구나. 그래서 독자 개발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싶고, 이 AJAX 문제가 많았죠. 일단 차체 자체가 부실해가지고, 이게 원래는 이제 스페인에서 개발된 차체인데, 여러 가지 뭐 인수합병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영국 장갑차의 차대로 쓰이고 지금 미국 장갑차의 차대로도 쓰이죠. 예. 이거 뭐 사람들이 시제기에 들어갔던 병사들이 병원 신세를 질 정도로 두통으로 그 정도로 이게 안 좋았어요. 승차감이. 그래서 많이 연기됐고 돈은 엄청 들었어요. 돈 금액 나오죠. 작년 기준으로 영국 정부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55억 파운드가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개발하는데 뭐 배치에도 포함되는지까지는 모르겠어요. 예, 이러면 비용이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8조에서 10조 사이예요. 이거 두 번 하면 우리는 KF21 개발해요. 우리 K21 했을 때 개발비 제가 언뜻 보니까 1,000억도 안 들었던 것 같은데요. 우리 K21 아마 마지막으로 한 100대, 200대 가량 정도 추가 지금 생산하고 있죠. 예. 그렇게 되면 우리 7군단에 있는 장갑차들은 전부 다 K21로 아마 채워질 것으로 봅니다. 자, 그래서 이 CTA가 처음으로 이제 비즈니스를 하게 됐어요. 영국에서 한 200대, 프랑스에서도 지금 하고 있어요. 한 60대 정도까지는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장을 넓히기 위해서 홍보 영상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구체적인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자, 그걸 통해서 우리의 성능을 한번 추정해 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네. 자, 또 하나의 용처는 이거예요. EBRC 제구아라고 프랑스의 정찰 장갑차, 6륜 3축 차륜 장갑차예요. 무게 25톤, 엔진은 500마력, 포탑이 이렇게 들어갔어요. 차륜 장갑차에. 이거는 이제 우리도 K808 같은 경우에 화력 버전이 반드시 나와야 되거든요. 보병 부대를. 그래서 그걸 고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25톤에 500마력에서 구현을 했는데 무게는 지금 우리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엔진 마력이 조금 높아요. 이건 조금 추가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CTA는 현재 한 몇백 대 분량의 시장을 마친 데 30년의 연구 끝에 발견한 거예요. 네. 그래서 신이 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는 볼게요. 어떤 지금 블로그에서 가져온 건데 개발 기간이 2012년에서 15년 3년 만에 개발했어요. 이 돈 얼마 안 들었겠죠, 당연히. 그것도 정부 연구기관에서 개발했으니까. 여기 ADD에서 개발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ADD 주도로. 그러면 이런 이제 포류를 주로 개발하는 또 SNT가 있고 또 타는 풍산 뭐 이렇게 갔겠죠. 늘 하던 대로 무빙에 나오는 대사처럼. 그런데 지금 이 좀 전에 CTA 그 회사는 BAE 시스템이 지분의 절반을 가지고 있고 프랑스에 있는 방산 기업인 넥스트가 절반의 지분을 갖고 있는 합작 기업입니다. 거기서 30년을 했어요. 30년을. 자, 이거는 지난 수십 년간 죄송합니다. 유럽의 방산 기업이 얼마나 힘들었던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KF-21용 공대공 무장 들어올 때 중거리 미티어 미사일, 그리고 단거리 미사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 타우러스, 또 KF-21에 들어가는 IRST도 레오나르도에서 왔죠. 또한 수리온 헬기의 변속기 국산화에 참여한 기업인 이태리 기업입니다. 그런 기업들이 왜 자기들이 소중한 기술을 우리한테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넘기느냐? 왜냐하면 미티어나 타우러스 전부 다 기술 지진이 다 들어있었거든요. 그것은 그들의 업계 현황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보면 그걸 여실히 알 수 있어요. 우리는 3년 만에 개발하고 준비 끝났어요. 자, 기술 누적돼 있어요. 가자 그럼 나오는 거 이제 생산 들어가겠죠. 이 포도. 왜냐하면 해병대 상륙 장갑차가 한 내년이나 금년부터 나올 것 같으니까. 그럼 그때부터 해서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회사는 30년 동안 개발해서 이제 몇 대 파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해병대 상륙 장갑차가만 해도 300여 대잖아요. 그리고 향후 K21 장갑차가 이제 원하는 숫자 채워지게 되면은 그걸 개량할 때 이 포가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차세대 보병 장갑차에도 또 들어갈 수 있고 해상용으로도 쓸 수 있어요. 이거 해상용으로도 저희 미국에서 쓰고 있거든요. 40mm 포. 예.
우리도 지금 뭐 참수리 같은 게 뒤에 40mm 달려 있잖아요. 이걸로 대체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시장성이 우리 국내 시장성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K21 장갑차를 가진 게 이번에 추가로도 생산되면 한 4,500대 정도 될 거예요. 그 시장만 하더라도 CTA가 지금 영국과 프랑스에서 가진 시장보다 더 크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또 의미가 있는 게 CTA가 그것을 성공적으로 납품을 하고 우리도 내년부터 등장을 하게 되면은 세계의 이 포의 시스템이 CTA 즉 탄두 내장형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검증이 될 거니까 이제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이 많거든요. 그 이야기를 좀 드리려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출 시장이 열려요. 3년 만에 개발한 우리가 가격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내수 시장이 넉넉한 우리가 가격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30년을 개발하고 유럽 국가들을 위주로 팔려고 하는 이 CTA가 가격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기술의 숙련도는 어디가 더 높겠습니까? 많이 생산하는 쪽이 높아요. 네. 자, 이게 이제 처음으로 장착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한국형 뭐 해병대 상륙 장갑차죠. 이게 내년부터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중량은 35톤이고 이거 옛날 미국에서 하다가 포기했던 거죠.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예. 이걸 보면 미국 방산업체들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돈 먹는 하마다 땡땡이 쳤다. 돈만 막 받아먹고 비싸져서 대량 생산하려고 그랬더니 그거 너무 비싼데 그래도 개발자들은 손해볼 게 없다. 돈 충분히 받았다. 이런 컨셉이에요 지금. 이게 보면은 40mm CTA4가 들어가게 돼 있고 엔진은 지금 K2용으로 개발한 엔진을 넣게 돼 있어요 여기다가. 이거는 뭐 뒤에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안 그러면 말이 너무 길어지니까 300대 이상 나올 걸로 보이고 여기 있는 포탑이 좀 전에 에이젝스나 프랑스의 제구아 장갑차의 포탑과 비교를 했을 때 저는 작다고 보거든요. 확실치는 않습니다만은. 그리고 우리 차기 보병 전투 장갑차의 포탑도 무인화예요. 그리고 이미 무인 포탑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기반으로 해서. 왜? 성문 숫자가 줄어들어 무게 가벼워져. 무인화가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그 첫 무인화가 적용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감이 듭니다. 여기에. 자, 그러면은 중량 증가를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장갑차들을 업그레이드 할 때도 용이하다. 자. 이거는 이제 차량용 장갑차의 여러 버전이 갈라져 나올 거거든요. 이번 2025년에 성능 개량 차량에서 이거는 모든 차량에 아마 RCW에서 들어갈 것 같아요. 바람직하죠. 그 다음에 화력 지원형이 들어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중대 하나에 몇 대 정도는 화력 지원형이 있다. 여기는 성문이 안 들어갈 보병이 탑승을 안 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숫자가 줄어들 수도 있고. 자, 거기에도 이 40mm 폰은 후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나오는 이야기로 봐서는 이거는 보병의 전투 여건이기 때문에 105mm 저하폭 폭발력이 강한 것 관통력보다는 40mm는 아무래도 관통력 위주고 상대방이 장갑을 물론 여러 탄종이 있습니다만 상대방이 장갑 제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7기동 군단에서는 전부 다 40mm 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것을 봤을 때는 105mm 저압포 쪽, 저압포라는 것은 가벼운 차체에서 발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포구 초속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겁니다. 즉 사거리가 그렇게 길지는 않고 대신에 폭발력 위주로 간다는 거죠. 즉 보병 상대형이죠. 되게 부드러운 타겟을 공격하는 거. 예, 뭐 그런 쪽으로 방향이 잡히는데 뭐 그건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겠죠. 여기도 무인화된다면은 여기도 실을 수 있다. 그렇지만 보병들을 제압한다. 보병 간의 전투에서 더 유용한 거는 40mm 탄보다는 105mm 탄이 더 유용할 수 있다. 저는 거기는 어느 정도 동의가 됩니다. 예. 자, 그리고 이거는 뭐 차세대 차량형 장갑차에도 뭐 40mm 포 기반이 나오긴 했어요. 예. 그래서 그거는 군이 이런 생각도 해보고 저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네. 자, 그러다면 무인 포탑으로 가게 되면은 차체 중량 증가나 아니면 차체 자체를 바꾼다거나 지금 좀 가볍단 말이에요. 그리고 엔진도 강화시켜야 돼요. 지금 420마력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동력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군이거든요. 네. 자, 그런 면에서 무인 포탑화 된다면은 해병대에서 한번 써보고 괜찮으면은 이것도 고려될 수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차세대 지금 차량용 장갑차야 모델에 기본적으로는 40mm 기반 CTA4가 화력 지원용으로 달려 있으니까.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기 저기 뭐야 뭐 현궁 미사일도 달려 있고 뭐 위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무인포탑이라는 이야기예요. 사람이 여기서 들어가서 이렇게 할 공간은 없어요. 예, 예. 자, 이 볼게요. CTA 탄인데 이거는 우리 거랑은 다를 수 있어요. 뭐 40mm니까 같겠죠. 그렇지만은 CTA 쪽에서 하는 게 표준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첫 시도이기 때문에 CTA 쪽 거기는 30년간을 해왔기 때문에 많은 자료들이 노출돼 있었을 거예요. 바깥에 일단 거의 우리 거랑 같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같은 40mm 탄에 비해서 최적이 3분의 2에 불과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길이도 짧다. 그래서 탄을 많이 적재할 수 있다. 내부에. 예. 또 이렇게 되면서 포의 구조가 상당히 혁신적으로 바뀌면서 간단해지고 가벼워진다. 짧아지고. 이런 게 있는 겁니다. 길이는 30mm 탄보다도 짧아요. 예. 자, 보관하는 장소에 따라서 길이가 중요할 수도 있고 두께가 중요할 수도 있어요. 길이도 상당히 큰 제약 요인으로 됩니다. 많이 장탄을 많이 하려고 했을 때. 이렇게 장갑차 내부에 병사들도 지금 보병도 싣고 있고 탄도 가급적 많이 넣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탄종을 지금 우리 같으면 주로 이제 뭐 관통탄, 철갑탄하고 복합탄 이렇게 두 가지를 주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영국의 자료를 보면 참 프랑스의 자료를 보면 CTA 자료를 보면은 탄종이 그건 좀 다양하게 나오고 있고 우리도 그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예. 자, 이런 유리한 점이 있고 또 제가 여기서는 이야기를 안 하는데 뭐 사실 무게라는 부분은 크게 안 중요하지만 무게도 상당히 가벼워져요. 왜냐하면 우리 보병용 총기로 보병 소총에 이런 탄두 내장형을 지금 개발하고 있거든요. 장갑차에 실을 때는 체적만 고민하면 돼요. 길이나. 그렇지만 보병이 들고 다닐 때는 무게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탄약 휴대량이 있어가지고 이 탄피는 플라스틱이 대부분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자, 왼쪽 거는 보시면 전통적인 거죠. 구리. 그거 훨씬 가볍다는 겁니다. 예. 좀 이따 그 말씀 구체적으로 좀 더 드리고요. 자, 이게 이제 이번에 CTA에서 제공한 사진에 있는 탄의 종류들입니다. 한번 볼게요. 우리가 지금 국내에서 40mm 탄 기존에 40mm 포에 많이 나오는 것은 뭐냐면 철갑탄이 있고 그다음 복합 기능탄 HE 복합 기능이라고 되어 있죠. 노란 거. 저거는 이제 폭발이고 물론 파편도 일부 나오죠. 예, 예, 당연히 파편도 나오죠. 예, 그게 복합 기능이다. 뭐 충격 신관으로 할 것이냐, 뭐 시한 신관으로 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죠. 예, 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이게 일단 여러분 이제 눈에 띄시는 게 탄두 내장형 탄이라는 게 뭐냐면은 탄두가 이전까지는 밑에는 탄피가 있고 화약이 채워져 있고 탄두는 거기에 꼭대기에 얹혀져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탄두가 몸통 속으로 싹 들어갔다. 그래서 몸통이 살짝 굵어졌다. 그게 탄두 내장형이고 영어로는 케이스 텔레스코픽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텔레스코프라는 게 뭐냐면 옛날에 단안 만원경이 이렇게 접혔다가 빠졌다가 접혔다가 빠졌다가 이렇게 됐었잖아요. 그런 유래를 가지는 단어입니다. 즉 탄두가 밖에 나와 있다가 쏙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텔레스코픽이라는 말은 사실 적당한 말은 아니에요. 망원경처럼 빠졌다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탄두 내장형 탄이라는 우리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자, 철갑탄 잘 알고 계실 거고 제가 좀 전에 하익소플리 고폭탄 말씀드렸죠. 자, 제일 왼쪽에 있는 거는 뭐냐면 산탄이라고 제가 번역을 했는데 안에 보면 텅스텐 알갱이들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산탄처럼 이건 뭐냐면은 드론용이에요, 기본적으로. 예, 드론용. 그래서 저기 목표물 앞에서 빵 터져가지고 텅스텐 알갱이를 하늘에 확 뿌리는 거죠. 예, 드론용이고 벙커탄이라는 것도 아마 처음 보실 거예요. 뭐 우리도 이런 거 크게 참고했을 거라고 봅니다. 예, 벙커탄은 뭐냐면 저게 안에 폭발물이 들어있는 게 아니고 그냥 쇳덩어리예요. 한 1kg 정도 되는. 자, 벙커를 관통한다. 또는 건물을 관통해야 되겠다. 했을 때 철갑탄을 쏘면 구멍이 요만큼 나고 끝이잖아요. 자, 오른쪽 끝에 파란색 탄두는 연습탄입니다. 일반적으로 뭐 서방급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연습탄류는 저 색깔 쓰는 것 같아요. 하나는 덩치 큰 개가 있고 하나는 작은 게 있는데 둘 중에 하나는 사거리가 짧은 겁니다. 연습장의 이제 특성을 감안해서 특성에 따라서 쓸 수 있게. 자, 먼저 봐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탄두가 짧은 게 안에 화약이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사거리가 더 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자, 이게 CTA 인터내셔널에서 홍보용으로 나온 사진이고 옛날에 소개를 드린 건데 이게 좀 과장해서 됐다고 저는 봅니다. 같은 40mm 폰데 포신의 굵기가 저렇게 차이가 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은 뭐 바깥은 길어도 상관없어요. 굵어도 상관없고. 그래서 장갑차가 싣고 가는 거니까 뭐 포가 무거워봤자 뭐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1톤 내외죠. 이게 핵심은 뭐냐면은 포탑 내부의 공간을 얼마나 차지하느냐예요. 자, 사람이 차지해야 되는 공간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죠? 그리고 그 내부 공간이 넓어질수록 그 장갑차가 요구하는 방탄 성능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즉 철갑의 두께인데 이게 내부 공간이 커지면 커질수록 바깥에 포탑이 커져야 되면서 무게에 대한 압박이 상당히 크게 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포탑이 작아지고 무인화가 되면은 무게가 상당히 가벼운 포탑이 들어갈 수 있다. 사람이 안 들어가도 되니까. 그러면 같은 방호력을 추구하면서도 차체 전체의 부담을 적게 준다. 같은 값이면 날렵해진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왜 그러냐를 요번에 이제 확실히 제가 알았습니다. 여기 제가 줄 꺼놓은 거 있지, 까만 줄 엑시스라고 되어 있는 거. 저기가 제가 이해하기로는 포탑 안과 밖을 가르는 기준선입니다. 이거 한번 보시면은 이 40mm CTA4 지금 탄도 내장형탄은 30mm 포보다도 전통적인 30mm 포겠죠. 그거보다도 포탑 내부를 차지하는 공간이 더 적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30mm 기존의 포를 쓰는 뭐 미국 같은 그런 포를 쓰는 이게 많죠. 특히 러시아권에서 보면은 그보다 포탑 내부를 차지하는 공간이 더 적다. 이게 핵심입니다. 포탑이 작아질 수 있다는 거. 예. 자, 그래서 그 포탑이 작아질 수 있는 죄송합니다. 포탑 내부로 밀고 들어오는 부분이 작은 게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거 처음이신 분은 이거 잘 이해하시면은 제법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소총을 개발하고 있으니까 이런 방식으로 살짝 다르지만 여기서 기존의 약실이라는 게 뭐냐면은 처음이신 분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비전문가가 총알이 하나 딱 들어가면 특히 우리 이제 그 볼트용 소총 보면 쫙 이런 거 보이잖아요. 그죠? 당겼다가 그럼 총알이 올라오죠. 밑에서 탄창에서 꽉 밀면서 탁 채우죠. 콱 밀어서 넣을 때 총알이 딱 고정되는 데가 약실입니다. 여기서 밀착을 하게 돼요. 그러다가 방아쇠를 당기면은 공이가 뒤에 내관을 땅 치면서 화약이 폭발을 하죠. 자, 그래서 그때 이것은 엄청나게 대한 정밀 기기는 아니거든요. 이때 상당히 중요한 일이 발생을 합니다. 왜 노쇠가 지금 값이 비싼데 무게도 제법 나가고 노쇠가 잘 쓰이는지 중요한지 꽝 하면서 팽창을 하면서 노쇠가 늘어나요. 그 온도에 탄피가 그러면서 약실에 있는 빈 공간을 꽉 끼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 폭발 에너지가 온전히 그러면서 탄두는 헐거워지겠죠. 탄두를 밀어내는 데 쓰게 됩니다. 밀착용이라는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자, 발사하고 나면은 어떤 대부분 소총에서 어떤 걸개 같은 게 탄피를 집어서 뒤로 밀어내는 과정이 있죠. 거기서 탄피가 자주 걸립니다. 작동불능이 되는 경우가 거기서 많이 발생을 해요. 나름대로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게. 자, 그런 부분들이 제거됐다는 게 이 탄도 내장형 총기의 차이점이에요. 약실 자체가 움직인다. 좀 전에 말씀드린 일반적인 소총은 약실이 당연히 고정되어 있죠. 거기에 총알이 와서 꽉 끼죠. 꽉 끼워 놓은 다음에 뒤에 공기를 빵 때리고 폭발시키죠. 탄환이 발사되고 나면 늘어난 탄피를 물렀다 끼워서 빼죠. 그것도 그 빼는 힘은 그게 가스에 대해서 일반적인 돌격 소총은 가스의 힘에 의해서 달고 나오는 거잖아요. 거기서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중간에 끼인다. 자, 이거는 약실이 분리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거 한번 보십시오. 약실 자체가 90도 돌아요. 이렇게. 지금 탄을 받기 위해서 이쪽 90도 도는 상태예요. 옛날 같았으면 뒤에서 받았어야 돼요. 뒤에서 받아. 우리 포에 155mm나 105mm 포 뒤로 넣잖아요. 뚜껑 열고 브리치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영어로. 예. 열고 탁 닫고. 근데 그게 옆에서 받아지는 거예요. 약실 자체가 분리되면서 탄을 옆에서 받고 나면은
받을 때는 뭐냐? 기존에 남아있던 안에 플라스틱 탄피를 밀어내요, 저쪽으로. 그래서 탄피 배출 과정이 제가 봤을 때 훨씬 간단하다. 이것은 증명이 된 것 같습니다. 기존 시스템보다. 그래서 플라스틱 탄피가 오히려 또 훨씬 저렴하죠. 가볍고. 광범위하게 쓰이게 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준 거예요. 탄핵값도 싸지는 거예요. 대량 생산만 하면. 덜 예민한 거예요. 새로운 탄이 들어오면 옛날 걸 밀어내요. 그래서 플라스틱 탄피를 쓸 수 있게 됐다. 안정적으로. 이게 확대만 되면 탄값이 아주 싸진다. 자, 그래서 밀어내고 들어오면 그때 이 약실이 탁 돈다. 그러면서 일체가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포신의 최대 고각은 지금 아까 AJAX 같은 경우에 85도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요즘은 이제 포신 고각을 많이 신경을 쓰는 게 드론에 대한 위협의 대응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건 우리도 충분히 고려할 것이라고 봅니다. 몇 돈지는 당연히 모르죠. 예. 자, 이것을 개발에 한 23년 동안 관여했다는 지금 치프 엔지니어, 예, 뭐 실무 최고봉이 이야기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근데 일단 비쌀 거라고 봅니다. 이거는 리코일 되는 부분이 주택 복자 장치가 앞에 있더라고. 우리 보통 폰 앞에 있고 뒤에 있고 뭐 이렇죠. 좀 길쭉하게 있는데 이건 앞에 저걸로 해결하는 겁니다. 저거는 포의 바깥 부분에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주택 복자 장치고 저거는 내부 공간은 상관이 없는 부분이에요. 그죠? 예. 그 다음, 이게 포의 뒷부분인데, 이게 전통적으로는 여기가 브리치가 되어서 뚜껑이 열리면서 탄이 뒤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뭐 자동 장전 장치 같은 게 있다 하면은 이 뒤로 다 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제가 유심히 보니까 우리 K21용 40mm 포도 이런 방법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설명, 자기들 장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고, 장갑차 안에 뒤에서 이걸 넣는다? 이게 상당히 힘들 거라고 봅니다. 특히 K21 포탑은 뭐 전차 포탑처럼 크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아마 우리가 따로 기계식이라고 봐집니다만은 따로 개발을 했던 것 같아요. 노출은 잘 안 돼 있죠. 거기 아마 두 가지 주주탄을 상황에 따라서 바꿔 쏠 수 있게.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는 기존에 복자 방식으로 쏘던 공간이 옆으로 돌아갔다. 옆에 가서 붙었다. 좀 전에 보신 그 사진입니다. 그래서 공간을 줄였다. 예, 이거는 이제 탄도 내장형 포의 기본적인 이점이라고 봅니다. 그걸 설명해주고 있다고 보죠. 자, 제가 이제 좀 더 관심이 갔던 부분은 이거예요. 탄창인데 여기다가 홈이 나와 있죠. 손에 탄을 들고 있죠. 저걸 넣으면은 얘가 하나씩 채워서 뱅뱅뱅 하는 거예요. 우리 K9 자주포에 자동 포탄 드릴 때 여러분 다 많이 보셨죠? 찡 하고 로봇 팔이 탁 찍고서 딱 재워 놓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탄약수가 원하는 탄을 딱 발사하려고 딱 버튼을 누르면은 자기가 알아서 골라서 딱 주잖아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것을 이제 영어로는 캐로셀 방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 K9이 이미 적용되어 있죠. 155mm 탄에도 적용되어 있고, 우리 전차들에도 자동 장전 시스템 K2 같은 경우에 그거 이런 식이에요. 예. 넣을 때는 하나씩 넣으면 돼요. 넣고 집어넣고 빼고 다시 넣고 하면 자기가 알아서 기억하고 있다가 필요한 탄을 원하면 그 탄을 꺼내주는 거죠. 그 옆에 보이는 기계가 그걸 받아와서 아까처럼 90도 회전하는 약실에다가 쏙쏙쏙 넣어주는 거예요. 보이시는 거는 64발 들이라고 그래요. 예. 자, 그래서 요거를 우리도 요런 식으로 구현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어려운 기술이 아닙니다. 3년 만에 개발했잖아요. 개발자분들한테 죄송합니다. 쉬운 게 어디 있었겠습니까? 근데 원리는 이해가 된다는 것이고, 우리가 K40이라는 이름으로 K21 장갑차, 그것도 장전 시스템을 되게 효율화 시킨 거. 장전에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K21 장갑차에 되게 공간 효율적으로 했을 거예요. 고민을 많이 해서. 자, 그래서 그 기술을 이미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CTA가 수십 년간 개발했지만 정부가 채용해주지 않았던 그 기술을 우리가 실험하고도 남음이 있었다. 왜? 관련 기술을 우리가 다 다른 모델에 구경은 다르지만 적용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가 무인화까지 간다. 저는 감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국 이 CTA는 그거까지 생각 못 하거든요. 지금 이 포가 채용된 게 상당히 기쁘다. 이 정도 수준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제가 탄약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거랑 맞물려 있어요. 왜 우리가 이 기술의 자신감을 왜 갖고 있느냐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예전에 소개드린 건데 많은 분들은 모르실 겁니다. 자, 22년 3월에 나온 과제 제안 요청서인데 이게 그때는 상당히 놀라웠어요. 저는
그때 아마 다산 기공에서 상당히 매력적인 시제품이 나왔는데 그게 병력이 아니고 저기 뭐야 부정 비리 사건으로 인해서 그걸 날렸죠. 그래서 뭐 외국제 총기를 받아 쓰기도 하고 일부 분량은 또 S&T에서 생산하는 분량을 받아 쓰기도 했는데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국방부 입장에서는 좀 꼬인 거죠. S&T 거보다 다산께 좋아서 그것을 채용하려고 했는데 시험적으로 그게 나중에 일부에서 써보고 특수전용으로 써보고 괜찮으면 다음 단계 대량 우리나라 전체 소총을 교체한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거기서 국방 비리건이 터졌기 때문에 애매하게 됐던 상황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 그 빈자리를 메꾸는 정도로 외국제 수입 또는 S&T 제품을 활용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걸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 이거 또 우리가 생뚱맞게 처음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까 보셨죠? 이미 15년에 탄도 내장형 탄 개발해가지고 이미 뭐 전시회 가면 다 나와 있습니다. 포는 제가 구경을 못 해봤지만 탄은 다 있어요. 15년에 개발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기술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소형 총기에 적용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 있죠. 향후 보병들의 소총 무기가 어떤 방식이 되어야 되느냐. 여기서 미국의 차기 소총과 그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차기 소총과 큰 차이점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맞는지. 미국 차기 소총은 6.8mm예요. 자, 그것은 탄도 무거워지고 휴대량이 떨어져요. 그래서 총기 자체가 엄청 무거워져요. 약실이 튼튼해야 되니까. 훨씬 많은 에너지가 발생하거든요. 약실에서. 예, 엄청나게 무거울 거예요. 그게 현대전의 방향과 맞느냐? 우리는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여기서 초경량 화기 개발을 위해서는 탄약과 화기가 모두 경량화돼야 된다. 정말 맞는 말이죠. 우리는 그 방향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즉 구경을 줄이더라도 많은 탄약을 휴대하고 병사한테 부담을 주지 않는 총이 돼야 된다. 그래서 다량의 탄을 발사해서 화력으로 활용한다. 장사정거리에서 크게 꽝꽝 쏘는 것은 저격병이 하는 일이다. 그런데 좀 이따 말씀 들어보시면 반드시 그렇지만도 않다. 우리가 지금 추진하는 바는 총도 가볍고 탄약도 가볍고 위력도 기존보다 더 세다. 이런 욕심꾸러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총과 탄약이 가벼워지기 위해서는 좀 전에 오늘 소개해드린 이 탄도 내장형 포하고 원리가 똑같습니다. 소총에도. 탄도 내장형 탄을 쓰게 되면 탄약이 가벼워지죠. 이제는 무게도 가벼워진다는 게 중요해요. 아까 부피 이야기만 했었죠. 3분의 2 정도 수준이라고. 총이 가벼워져요. 아까 보셨죠? 뒷부분이 짧아지는 거. 네, 그걸 소총에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네. 나오전에 탄두 내장형 탄약이라는 표현이 있고 약실 분리형 고속 작동. 즉 탄두 내장형 소총을 개발하겠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채용하지 않은 기술 개발이 다 된 거를. 자, 볼까요? 이게 이제 미국에서 나왔던 거죠. 거기서도 이제 경쟁에 텍스트론에서 만든 탄두 내장형 소총을 제출했었으니까. 여기 보면은 아까 이제 CTA에서 개발한 40mm 포는 약실 분리형이 맞는데 약실이 어떻게 분리되냐? 90도로 돌았죠. 이렇게 옆으로 탁 틀면서 탄을 받고 기존의 탄피를 밀어내고 90도 원래 자리로 돌아갔고 발사. 이건데 소총은 아마 90도로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이게 저는 봤을 때 최대 5.56mm 탄이라고 봅니다. 그거보다 낮을 수도 있어요. 구경이. 같은 5.56mm 탄이라고 해도 크기가 작아지고 무게가 가벼워져요. 플라스틱 탄피니까. 자, 여기서는 어떻게 하느냐? 위에 그림은 뭐냐? 탄을 받으려고 나온 겁니다. 이렇게. 여기는 일어섰다 누웠다 일어섰다 누웠다. 옆으로 90도로 이렇게 트는 게 아니고 일어섰다 누웠다. 일어서서 탄을 받아요. 그럼 기존의 탄피를 밀어내겠죠. 이것도 당연히 가스 작동식으로 하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 누워서 약실을 완성을 해요. 발사. 그럼 다시 일어선다. 일어선 상태에서 다음 탄이 들어오면서 기존 탄피를 밀어낸다. 그리고 다시 눕는다. 약실 완성. 예, 여기 차이입니다. 예. 자, 이게 처음이신 분들은 뭐 장난하나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나 들어본 바도 없다. 예, 들어본 바가 없는 건 이상한 거죠. 보도를 안 해서 그렇죠. 이거 다 이야기했잖아요. 정부 관련 자료 6개 나왔어요. 2021년 9월 6일에 제가 확인한 자료입니다.
기반 감시 정찰 등 8대 국방 전략 기술에 지속 투자하고. 문재인 정부 때는 이런 자료들이 계속 많이 나왔어요.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 자료들이 확 줄었어요. 안 나와요. 군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몰라요. 이걸 공개한 이유는 업계가 들어오라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것을 우리 중소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게 지원을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다른 분야에 있다가도 이 분야에 관련된 기술 인재를 파악할 수 있게 이런 걸 많이 공개했어요. 전 세계 최고 수준의 공개라고 봅니다. 그래서 공부가 많이 됐고 여러분한테 뭔가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쌓아갈 수 있는 근거가 그때 많이 마련이 됐습니다. 21년 9월 6일에 나온 8대 국방 전략 기술인데 이전 해에는 하고 달라졌어요. 이게 가장 크게 달라진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동그라미 친 부분 저 부분입니다. 첨단 기술 기반 개인 전투 체계라고 해놓고 밑에다가 약실 분리형 초소형 발사 시스템 설계 기술. 이게 다산기공의 소총 국방 비리 생기고 나서 업데이트 될 때 8대 국방 전략 기술에 소총이 들어온 겁니다. 소총이 다른 거하고 비교 한번 해보십시오. 스케일이 훨씬 작아요. 이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과제 제한 그것은 상당히 중요한 거고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개발 중인 거예요. 자, 이게 이제 텍스트론 시스템스에서 보여준 이 탄두 내장형 탄들이 이런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보신 40mm 탄의 축소판이죠. 탄띠로 묶여져 있네요. 여기서는 무게가 40% 절감합니다. 거의 2분의 1로 가벼워지는 거잖아요. 이게 길이 30% 감소, 부피 12% 감소. 자,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현재 5.56mm 기관총 같은 거 생각하면 밑에 탄통을 달고 가잖아요. 훨씬 많이 탄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탄도 많다는 거예요. 즉 나의 화력이 세지는 거예요. 보병수로서, 보병소총수로서. 총도 가벼워지죠. 부담이 없는 거예요. 부담이. 자, 거기다가 상황에 따라서 총열의 길이만 좀 바꿔주면은 뭐 포병이나 수송병이나 기타 병종 들은 짧은 총구를 짧은 총기를 선택하면 돼요. 그럼 엄청나게 가벼워질 거예요. 그들의 주 작업을 하는데 군인이 총을 안 맬 수는 없고 탄약을 지참하지 않을 수는 없는데 그런 부담이 엄청나게 줄어든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향후에 경기관총 뭐 7.62mm 기관총도 다 바뀔 수 있어요. 이런 방식으로. 제가 이거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한국 중소기업의 소총탄두라는 게. 자, 이 영상의 주요 내용은 뭐냐면은 같은 탄두의 형상을 뒤에를 좀 깎아내므로써 그러니까 기존의 탄피 방식의 탄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단지 날아가는 탄도를 안정화시킨다. 즉 여태까지의 탄두가 총알이 개발된 지가 지금 수백 년이 됐지 않겠습니까? 콩알탄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에 개선의 여지가 많이 있었고 아무도 신경을 안 썼다는 거예요. 다른 방식으로 계속 이것하고 저것 했지만 진짜 핵심적인 문제를 다루지 않았다. 이거는 이제 방산산업의 이 분야를 주도하는 방산업체들의 이해관계랑 상관이 있다고 봅니다. 굳이 그런 욕구를 못 느끼죠. 다른 팬시한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새로운 걸로 넘어간다는 거죠. 근데 우리 중소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거 아니다. 탄도만 뒤에 좀 깎아내도 돈 안 되는 거죠. 지적재산권 정도밖에 안 되는 거라고 봅니다. 총알이 훨씬 안정적으로 날아간다. 총구 속도가 안 떨어진다. 훨씬 적게 떨어진다. 그거 하나면 끝이에요. 비행기 모양을 좀 날렵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같은 에너지로 쏘더라도 훨씬 멀리 가고 맞았을 때 타격도 크다. 정확하고 게다가. 그러면 총에 있어서 보병용 소총에 있어서 그것을 정밀도와 내구성을 감안할 때 내구성에 좀 더 우위를 둘 수 있어요. 그리고 정밀도 만드는 데에서 제조에 있어서 정밀도의 기준을 살짝 떨어뜨려도 상관없어요. 그래도 더 정확한 총기가 나올 수 있어요. 총알을 개선함으로써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여기다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탄두 내장형 탄으로 만든다. 탄은 똑같은 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탄두는. 그러면 우리 보병에서 요구하는 보병 간의 교전 거리와 위력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5.56mm가 필요가 없을 수도 있겠다. 감히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탄종을 한 2개를 만들면 기존의 5.56mm를 대체하는 거 7.62mm. 그럼 기관총들이 가벼워져요. 더 많은 탄을 발사할 수 있고
휴대할 수 있고. 자,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경기관총이나 중기관총 7.6mm 기관총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일단 전력의 공백이 안 세게 새로운 걸 개발해서 넣고 있지만 전방 위주로 하지 전체 군을 다 교체할 정도로 대량 생산하는 것 같지 않아 보인다는 거죠. 왜? 지금 이런 걸 하고 있으니까 완전히 달라질 거니까. 미국에서 버린 기술적으로 우위에 있지만 그들이 원치 않았던 그게 한국 와서 꽃을 피울 수 있다. 예, 오늘 말씀드린 40mm 포 탄도 내장형도 그 연장 생산에 있다. 우리는 거기에 필요한 충분한 기술을 습득하고 있다 이미. 그래서 어떤 소총이 나올지 정말 기대된다. 국내만을 위한 소총이 충분히 아닐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자 오늘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